저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평생이라고 하니 꽤나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게는 과장이 아닌 사실이었어요. 20살에 시집와 남편을 만나고 아들 진우를 낳아 기르고 다시 남편을 저보다 먼저 떠나보낸 모든 세월이 바로 이 집의 대청마루와 기둥, 그리고 마당 한편의 장독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제 역사가 곧 이 집의 역사였고, 이 집의 나이테가 제 얼굴의 주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떠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저의 세상이고 우주였으니까요. 특히 마당 한쪽에 줄지어 선 장독들은 제게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큰 어른인 시간장 독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새로 담근 된장 항아리까지 저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전부 외우고 있었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마당으로 나가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새 이슬은 맞지 않았는지 볕은 잘 드는지 살피는 것이죠. 행주를 삶아 장독 뚜껑을 하나하나 닦아줄 때면 마치 자식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처럼 마음이 경건해지곤 했습니다. 오래된 장은 색이 참 곱구나. 가을볕이 좋아서인지 구수한 맛이 더 깊어졌어. 혼잣말을 하며 된장 독뚜껑을 열자 익숙하고도 깊은 향이 훅 끼쳐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냄새를 퀴퀴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편안하고 귀한 냄새였죠. 이건 단순한 된장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100년 역사가 담긴 종균으로 대를 이어 담가온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장사가 잘 안 되어 힘들어할 때면 저는 이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주곤 했어요. 남편은 그 찌개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역시 당신 된장 맛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라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죠. 그 기억이, 그 냄새가 이 집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장독을 돌보고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결코 허투루 차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잘 익은 된장으로 끓인 시래기국에 직접 기른 텃밭 채소로 무친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제게는 이만한 성찬이 없었죠.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막 수저를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조용한 동네에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는데 곧이어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예고도 없이 웬일일까? 저는 깜짝 놀라 맨발로 마루를 가로질러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자 그곳에는 잔뜩 상기된 얼굴의 아들 진우와 그 옆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며느리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값비싸 보이는 여행 가방 몇 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요. 아니, 이게 다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어머니 일단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진우는 제 질문에 대답할 기운도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혜진 역시 평소에 그 앙칼지고 꼿꼿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의 뒤를 따랐죠. 그들의 행색과 표정만 보아도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차려놓았던 소박한 밥상이 그들의 초라한 모습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혜진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아내의 등을 말없이 토닥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망했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강남에 번듯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차린다며 의기양양하게 독립했던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렸어요. 분수에 맞지 않는 과한 투자라고 조금 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혜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어머님,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라며 제 말을 낡은 세대의 잔소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내의 뜻을 따랐고 저는 그저 쌈짓돈을 털어 개업식에 다녀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게도 집도 전부 넘어갔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어머니, 저희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당분간만이라도요. 아들은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대한 막막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이제 대놓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서러운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게 불청객과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가장 볕이 잘 드는 건넌방을 내주었어요. 제 딴에는 망해서 돌아온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죠. 진우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충격과 자책감으로 끙끙 앓는 듯 했어요. 문제는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조차 없는 사람처럼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사사건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방은 너무 추워요. 외풍이 너무 심한데요? 와이파이는 없어요? 인터넷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화장실이 너무 낡았어요. 밤에 가려면 무서울 것 같아요. 마치 고급 호텔의 투숙한 손님이 시설에 대해 불평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얹혀 사는 사람의 태도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저는 애써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그렇단다. 불편해도 좀 참아라. 곧 익숙해질 게다. 하지만 혜진에게 익숙해진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냄새였어요.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는 제가 평생을 함께해온 바로 그 된장 냄새 말입니다. 짐을 풀기가 무섭게 혜진은 건넌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초봄의 날씨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어휴, 머리 아파. 온 집안에 냄새가 뱄어. 이 냄새 맡으니까 우리가 왜 망했는지 더 실감나서 미치겠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이 집과 냄새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모른 척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운 없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뜨끈한 밥이라도 지어 먹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떤 음식이 위로가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 진우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죠. 구수한 멸치 육수에 두부와 호박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잘 숙성된 된장을 크게 한술 풀어 넣었습니다. 곧 부엌 가득 구수하고 깊은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진우도 마지못해 자리로 나와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밥그릇에 찌개를 듬뿍 퍼주었어요. 진우야, 어릴 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다. 뜨거울 때 한술 떠봐라. 속이 확 풀릴 게다. 아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혜진이었어요. 그녀는 자기 앞에 놓인 찌개 그릇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전 이거 못 먹겠어요. 비위가 상해서요. 혜진아. 진우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작게 불렀지만
혜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찌개 그릇을 저 멀리 밀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 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는데 이걸 또 저녁상에서까지 봐야 해요?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 다른 반찬은 없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툭 하고 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를 위해, 제 아들을 위해 끓인 음식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을 비위 상하는 것이라며 면전에서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금 제 인생과 이 집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김 한 통을 꺼내 혜진의 앞에 툭 던지듯 놓아주었어요. 그럼 이거라도 먹어라. 목소리에 냉기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찌개만 꾸역꾸역 넘겼고 혜진은 마른 김에 맨밥을 싸먹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길고도 끔찍한 저녁 식사였어요. 불청객이 들어온 첫날 저의 성에는 그렇게 크고 깊은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아들 진우는 실패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방 안에서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 죽이라도 끓여다 주면 고맙다는 말 대신 죄송해요. 어머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죠. 그런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며느리 혜진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날카로운 가시를 온몸에 두른 고슴도치처럼 변해갔습니다. 혜진은 이 집에서의 생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을 닦는 동안 그녀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차려놓은 아침 겸 점심을 먹을 때도 된장이나 간장이 들어간 반찬에는 젓가락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틈만 나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피자, 치킨, 족발 같은 것들이었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냄새가 제가 평생을 갖고 온 구수한 장 냄새와 뒤섞여 집안 공기를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아,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돈도 없을 텐데 이제부터는 같이 해 먹자꾸나.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하면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어요? 제 입맛이랑은 안 맞기도 하고 솔직히 위생적으로도 좀 그렇잖아요. 저 장독대 뚜껑 연다고 벌레가 안 들어가겠어요? 먼지가 안 들어가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자부심이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비위생적인 세균 덩어리로 보이는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값싼 방향제를 여러 개 사와 집안 곳곳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인공적인 라벤더 향, 레몬 향이 코를 찔렀죠. 그 향은 된장 냄새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역하게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머리가 다 아프구나. 된장 냄새보다는 낫잖아요, 어머님. 저는 이 편이 훨씬 상쾌하고 좋은데요. 그녀는 제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빨래를 할 때도 자신의 옷과 수건은 반드시 따로 분리해서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어머님 옷에 밴 그 퀴퀴한 냄새가 제 옷에 옮을까 봐요. 아시잖아요. 저 그런 거 정말 못 참는 거. 선을 긋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격리이자 저와 제 삶의 방식에 대한 완전한 거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망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를 품어주지 못하는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의 인내는 혜진의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아마도 혜진의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걸려왔던 모양입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는데 건넌방에서 혜진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가 싶더니 통화가 끝난 후에는 그 분노의 화살이 고스란히 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들었지, 진우 씨. 내 친구들, 이제 나 불쌍해서 동정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데? 그깟 레스토랑이 뭐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처박아. 미안해, 여보, 다 내 탓이야. 미안하면 다야? 당신 정말 이대로 살 작정이야? 이 냄새에 나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평생 어머니 눈치나 보면서 살 거냐고. 당신 남자 맞아?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급기야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듯한 파열음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지 못하겠느냐? 제 고함에 두 사람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혜진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심정 모르세요. 평생 이 집에서 편하게만 사셨으니 저희처럼 모든 걸 잃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희는 여기가 지옥 같아요, 지옥. 지옥이라니요. 제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온 제 아들을 낳아 기른 이 집이 지옥이라니. 저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말이면 다인 줄 아느냐. 너희가 갈 곳이 없어 받아주었더니 이제는 이 집을 지옥 취급해? 그럼 저희더러 어쩌라고요. 이 집이라도 팔아서 빚이라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저 장독대만 끌어안고 계실 거냐고요. 드디어 그녀의 본심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그저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역사도 추억도 자부심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죠. 오직 자신들이 제기할 수 있는 미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루에 나와 앉아 서늘한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며느리를, 저 아들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까만 밤하늘에 별들만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넌방에서 또다시 부부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벽에 귀를 대지 않아도 낡은 창호지 문은 그들의 목소리를 막아주지 못했어요. 진우 씨, 똑바로 생각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건 시간 낭비야. 당신 어머니, 저 집이랑 장독대에 대한 애착이 보통이 아니신 거 알아. 하지만 지금 우리 처지에 그런 거 따질 때야? 당신이 아들이잖아. 당신이 어머니를 설득해야지. 혜진아, 그만해. 어머니한테 그 집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의미가 밥 먹여줘? 우리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깟 낡은 집 의미가 뭐가 중요해? 당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해. 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빌 테니까 어떻게든 이 집 팔아서 여길 벗어나자고. 며느리의 악에 바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욕망을, 저들의 절박함을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혜진은 놀랍게도 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죠. 그것은 동정심 유발이었습니다. 혜진은 시름시름 앓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는 숟가락만 깨작거리다 말고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간간이 그녀의 방에서는 작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죠. 혜진아, 어디 아픈 게냐? 병원이라도 가봐야지. 제가 걱정이 되어 물으면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살고 싶은 의욕이 없네요. 그녀는 진우가 곁에 있을 때면 그 증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여보, 나 이 냄새 때문에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라며 그의 품에 안겨 가녀리게 속삭였죠. 저는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진우는 달랐어요. 그는 아내의 연약한 모습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원래부터 마음이 여리고 정에 약한 아이였으니까요. 어머니, 혜진이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밥도 거의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진우는 초조한 얼굴로 제게 아내의 상태를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과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혜진의 작전은 정확히 먹혀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약일 계달하며 아들을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을 듣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혜진의 연기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툇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진우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대로는 못 살아요. 혜진이가 저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무능해서, 제가 못나서 혜진이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죠.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죠. 이 집이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어머니께 이 집이 평생의 모든 것이라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못난 아들 살리는 셈치고 저희 소원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집 팔아서 빚 갚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 업고 다니겠습니다. 네, 제발요, 어머니. 저는 눈을 감고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뒤엉켜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파놓은 함정에 제 아들이 완벽하게 빠져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저와 아들 사이를 맴돌았어요. 제 침묵이 길어질수록 아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마침내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넌방으로 가 혜진을 불러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의 혜진과 눈물 범벅이 된 진우를 제 앞에 앉혀놓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어요. 알겠다. 네, 어머니. 내 소원이 그렇다면 내 들어주마.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꼴은 볼 수가 없으니. 저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팔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우는 놀라움과 안도,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혜진의 얼굴에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숨길 수 없는 기쁨과 승리감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감추고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때문에 어머님 평생의 보금자리를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악엇에 눈물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이 집을 팔아주마. 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린 차가운 결심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준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언제 아팠냐는 듯 활기가 넘쳤어요. 제게 어머님 아침 진지 드세요라며 살갑게 굴었고 심지어 제가 마당을 쓰는 것을 거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빗자루는 장독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요. 아들 진우는 여전히 죄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듯 한결 낯빛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무심히 지켜보며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곳은 이 동네에서 수십 년간 부동산을 운영해 온 박 사장이었어요. 그는 제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였죠. 여보세요, 저입니다. 아이고, 형수님.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박 사장의 활기찬 목소리에 저는 용건을 말했습니다. 집을 좀 팔아야겠습니다. 네, 집을요? 형수님 집을요? 아니, 그 집을 왜 파십니까? 형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 박 사장은 제 결정이 의외라는 듯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 집을 사는 사람은 마당에 있는 장독대 전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인수해야 합니다. 가구나 살림은 다 버리고 가도 저 장독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약속되지 않으면 팔지 않을 겁니다. 박 사장은 제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항아리까지 전부 인수하는 조건이라 참 흔치 않은 매물이네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 뜻에 맞는 분으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는 제 고집을 이해할 수 없다는 투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서 듣고 있던 혜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저 쓸모없는 항아리들은 왜 같이 파세요? 그냥 버리거나 고물상에 파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그런 조건 걸었다가 집 안 팔리면 어떡해요? 내 마지막 고집이다. 그게 싫으면 집 파는 얘기는 없던 걸로 하려무나.
제 단호한 말에 혜진은 입을 삐죽이면서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집을 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으니까요. 그날부터 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에 누워있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주로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나 새로 문을 열 카페들이 밀집한 거리였죠. 저녁에 돌아온 그녀는 저와 진우를 앉혀놓고 자신이 보고 온 것들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보고 왔는데 요즘은 이런 인스타 감성 카페가 대세래요. 조명 예쁘게 달고 디저트 몇 가지만 맛있게 하면 금방 대박 난대요. 우리 이 집 한 돈으로 그 정도 가게는 충분히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녀는 이미 집 한 돈이 자기 돈이라도 된 것처럼, 아니, 우리 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상가 매물 정보를 보여주며 여기가 권리금도 싸고 목도 좋다느니 인테리어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해야 한다느니 신나서 제잘거렸습니다. 그런 혜진을 보며 진우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내가 활기를 되찾은 것에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며칠 뒤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혜진은 그 소식에 어찌나 기뻐하던지 아침부터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청소는 거실과 방, 화장실에 국한되었고 장독대가 있는 마당은 여전히 제 차지였지만요. 약속 시간이 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후한 인상의 신사였어요. 그는 자신을 한문식품 전통 발효식품 연구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기업의 연구소장이라는 말에